자, 윤석열이 취임하게 되면 어 3대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3대 리스크. 물가, 집값, 가계대출.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데 현실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건 세계적 추세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코로나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등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어떤 언론들은 미국이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우리나라 것만 보도해서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도하는 나라도 있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돈도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많이 선방한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는 3% 안팎에서 방어를 해 왔는데 2022년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격 인상하는 실제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가 인상률 자체가 4%를 돌파했다는 어떤 그런 소식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가가 좀 더 이렇게 경제지들이 좀 더 세게 띄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50 좀 풀지 마라." 네, 그렇죠. 물가 올라 안 그러니까 네. 안철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 풀기가 좀 적어된다."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대출 받아 써라." 이런 이야기 같고요. 그다음에 집값은 저는 윤석열 기간 내에 문재인 정부의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공급도 많아지고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지금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니까 서울 지역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매물이 많아짐으로써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윤석열 되면 집값이 오를까 봐 그 매물이 쏙 들어간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하락 압력은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요인은 있는 거지. 아이 예, 근데 예.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동안 정부들을 보면 미국 경제랑 맞물려서 오히려 그 문민 정부 때 집값을 좀 안정시키려고 했더니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저쪽에서 막 집값을 올리려고 했는데 또 미국 경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에 맞춰서 보면 지금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 올라갔다고 아우성 쳤던 그 외람이들이 지금 또 윤석열 때문에 뭐 주값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물가라든가 집값, 가계대출 이 세 개가 맞물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푸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매도세가 머물러 있다면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과 맞물려서 어떤 대출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으로 오면 그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을 띄우고 싶어 해도 시스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흘러가는 분위기에 따라 집값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윤석열도 집값을 올리고 싶지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집을 보유한 사람들 보유세, 뭐 종부세 포함해 갖고 이 보유세를 낮춰주자 분위기만 가고 있는 건데 어쨌건 이 집값은 윤석열 임기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해놓은 어떤 그 부동산 정책들이 효과를 볼지 아니면 윤석열 때에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또 국민의 여론이 등을 돌려가지고 윤석열 때 뭐 망했다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리스크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인이 감당하기에는 한덕수나 추경호를 부총리나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임명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그 마인드 없이 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세 번째, 가계대출. 이게 가계부채는요, 지금 우리나라 국채 비중이 45% 정도다 그랬잖아. 예. 가계부채가 지금 2,000조 최근까지 가까이 얼마까지 갔냐면은 1862조예요. 2,000조 가까이 됩니다. 거의 2,000조 가까이 되면 역대급 예. 최고란 말이에요. 이 가계대출에는 박근혜 때 빚내서 집 사라가 제일 퍼센티지가 많고 그게 한 40 몇 퍼센트 좀 되고 나머지는 지금 코로나 때도 많은 사람 대출 받았잖아. 가계대출이 많아. 가계대출 숫자가 많아지면 실제로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협을 줍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 부채의 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나라가 빚을 지지 않으면은 국민이 빚을 지는 거고, 그 나라가 빚을 져주면은 나라가 빚을 지는 만큼 국민은 빚을 안 져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의 합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필요한 돈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만큼 쓰게 돼 있는 거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빚을 끌어다가 써서라도 버티는 게 삶이니까. 참 이 좀 열받는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50조 추경하는 거 좀 하기 싫어가지고 물가 문제 좀 짚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들은 이미 지금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시민들, 서민들은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집 사고 이러면서 나중에 미국 금리 올라가고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앞으로 남은 6번의 금리 인상 매번 25bp씩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할 거기 때문에 결국 고스란히 그 모든 빚더미는 이제 서민들이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제 재정 재정 안정, 안정성. 재정 안정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계부채 이 부분은 좀 윤석열이 풀기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숙제일 문제예요. 가능성이 네. 높아요. 방법이 없는 거야. 실제로 가계부채를 덜어주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이라는 게 이런 데 나타나거든요. 한덕수나 윤석열은 절대 그건 생각 못 해. 그렇게 국가가 끌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 어마이뉴스에 좋은 그 보도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서울 민심이 돌아선 이유가 보유세 탓이라고 틀렸다. 여러분들 이 기사 제목을 갖고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번지수 잘못 찾았다 이런 얘기예요. 보유세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당을 안 찍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그 집값 집값이 집값 급등으로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의 박탈감이 심해져 여권에 대한 심판 투표를 했다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잡아주질 못했다. 그래서 그 분노한 그 마음들이 표심으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쪽 다 100% 맞는 분석은 아니라고 봐요. 네. 복합적으로 작동한 거지. 어떤 사람은 내가 보유세 많이 내서 더 보유세를 많이 내라고 할까봐 집 가진 사람이 투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의 박탈감이 심해져서 그냥 보복 투표 비슷하게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마치 민주당의 처방은 보유세를 낮추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고 하는 정책 방향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보도를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야 이게 어떤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데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걸 좀 우리가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자,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집값은 저는 떨어질 겁니다. 떨어져야 되는 예, 거지. 그게 뭐 어떤 그 정책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빚에 대한 잘 적응 능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이 정말 예상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 타격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거고, 그 피해는 지금 대출을 안고 있는 서민들이 가지고 있을 거고, 자기 돈 100%를 가지고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많을 수 있지만, 그랬을 때 그 빚을 얻어가지고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올라갈 거다, 뭐 재건축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지금 그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투자하신 분들은 피해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돈이 모자라면 대출을 쉽게 받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할 근데요, 거라는 거죠. 민주당 착각인 게 하나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강남 사람들한테 막 고개 숙인다고 그래서 표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책을 해도 그 당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집값을 떨어뜨려주면 좋겠는데 올렸으면 결과적으로 책임인 정부가 맞겠지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였다면 어땠을까요? 집값이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였다면 더 올라갔겠죠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거짓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니까 양극화가 이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시각이 필요해. 어떤 분은 저한테 순진하다 그러시는데, 그런 분 방송을 한번 하세요. 얼마나 순진하지 않은지 보여드리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
정치인과 우리 같은 방송의 주의 주장은 우리 말이 맞으면 명분이 더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현실적이진 않더라도 그런 주의 주장들이 하나의 기둥으로 돼 있어야 기준이 되고 그러면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필연적 요소가 되는 거지. 현실 모르는 소리 한다고? 그 현실 잘나는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가갖고 민심도 모르고 분위기가 어느 쪽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보유세 깎아주면 선거 이길 걸로 착각하는 거. 그 아까 그 기사를 보라는 이유가 총선 때는 아니었냐 이거야. 공시지가 올리고 이러는 부분.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차피 50대 50에서 캐스팅 보터들이 5%만 한쪽으로 쏠리면 양쪽 자체가 10%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하고 집 없는 사람들이 느꼈을 주거 불안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 부자들 어차피 표 안 줄 사람들한테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막 그게 보유세 깎아주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맞아요. 서울이 물론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꽤 많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다수가 윤석열 찍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렇게 저렇게 선동돼 있는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이 골고루 어느 쪽 타겟팅도 하지 못했던 민주당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집값 떨어뜨리게 하는 게 맞다고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유세 줄여줄게요가 아니라 집값 떨어뜨릴게요 천천히 그 컨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다 보니 집토끼 도망가고 저쪽에서는 믿지 않고 이게 계속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 집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 찍을 거야가 아니라고요. 이쪽 저쪽도 아닌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그 아부하다 보니까 컨셉을 잃어버린 거지. 그게 더 정확한 거지. 양다리 걸치려다 파토 난 거예요. 네. 마지막에 막판에 심기경호 실패했네요. 아니 네. 됐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야. 순진하다는 표현을 그럼 네가 방송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순진 금지요 아. 등록.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진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이야. 너 뭐 모르는 애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몰라서 방송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건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명분이 기둥에 하나 서 있어야 다른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돼. 이 노예한 정치인들처럼 현실 안 그래. 집값 그렇게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동네에서 약간 중개사 좀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은 그분의 생계인 것이고요. 우리 같은 방송 아젠다를 세우는 사람들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여기까지 할게요.